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내분비내과의 김병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비욘디에서 당당문답이라고 해서 당뇨병 환자가 묻고 당뇨병 환자가 대답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병원에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만나 뵙고 원래는 2달에 한 번씩 만나 뵙는데 조금 격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옵니다. 우리 여기 시청자분들께서도 비 많이 오는데 문제없고 불편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분비내과 의사를 하다 보면은 당뇨병 환자분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당뇨병 환자분 아니시고도 갑상선 질환이나 골다공증, 부신의 혹이 있거나 부신의 질환으로 또는 뇌하수체 질환으로 다양한 내분비 질환을 가지고 내분비내과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당뇨병을 조금 벗어나서 많이들 찾아오시는 문제 중에 갑상선에 혹이 있어요. 또는 검진에서 갑상선에 혹이 있어요. 이런 뜻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갑상선에 혹이 있어요. 찾아오시는 분들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은 갑상선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갑상선이라는 거는 우리 목의 중간에 있습니다. 조금 후에 더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릴 것 같은데 목에 있고, 그 다음에 선이라고 붙은 거는 뭔가를 분비하는 곳이에요. 특히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것을 분비하는 곳입니다. 이런 호르몬을 분비함으로 해서 되게 몸의 대사라는 걸 조절해주고 몸의 체온을 유지하고 몸의 몸 여러 가지 기관들의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호르몬이고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많아도 굉장히 불편하답니다. 그리고 평생 죽는 날까지 갑상선 호르몬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호르몬이 갑상선 호르몬입니다. 제가 그러면은 갑상선이 목에 있다 그러는데 환자분들이 여기저기를 만지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고개를 이렇게 드시면은 가운데 남자분은 조금 더 볼록 나왔고 여자분들도 가운데 딱 보면은 볼록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갑상연골이라 그러고 우리가 아담의 사과 이렇게 얘기해서 볼록 튀어나온 게 있죠. 이거는 아담이 사과를 먹다가 목에 탁 걸려서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가 있는데 그런 이름이 붙어서 거기 딱 있습니다. 갑상선은 여기랑 우리가 보면은 쇄골이 있죠. 그 사이에 있는 목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목의 아래쪽에 존재해요.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보통 사람은 보이지가 않는데 갑상선이라는 좀 커지면은 그때는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을 잘 만지거나 할 때는 환자분한테 그냥 커져 있는 분들도 있고 꿀꺽 삼켜서 쑥 올라왔을 때 만져야 되기 때문에 삼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양제일분이 갑상선 암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는데 어떻게 조심할 수 있을까? 저거는 제가 이제 결절 얘기해 드리면서 하나씩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갑상선 암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고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 중에 제일 크게 아는 거는 방사선 동위원소라든지 또는 방사능을 많이 쐬었을 때 갑상선 암이 조금 더 잘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체르노빌 원전 사건이 났거나 후쿠시마 원전 사건이 났잖아요. 그래서 근처에 사시는 분들의 갑상선 암들이 늘었다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관여가 돼 있고 나머지는 아직은 명확하지 않고 중간에 분자 구조들이 변할 때 갑상선 암이 생긴다고 하는데 아직은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는 건 없습니다. 왜냐? 모든 암들이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갑상선이 이렇게 목에 있습니다. 자, 근데 갑상선이 아까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걸 분비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은 어떻게 분비가 되나 굉장히 복잡하긴 하는데 하나만 알아두시면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목에 아까 갑상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요 갑상선이 있는 데서는 여기 T3, T4 이렇게 영어하고 숫자가 겹쳐져 있는 T3, T4라고 하는
갑상선 호르몬들이 목의 갑상선에서 만들어서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분비하려면은 조절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자 많이 나옵시다. 자 그만 나옵시다.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조절을 해주는 데는 어디서 나오느냐? 머리 안에 보면은 뇌하수체라고 부르는 곳이 있어요. 뇌하수체라고 부르는 데서 요 두 가지를 자극을 해주는 TSH 요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호르몬이 나와서 그래서 뇌하수체에서 TSH가 나오고 그 TSH가 갑상선에서 T3, T4라는 걸 분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TSH는 또 하나 자극해주는 친구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거는 우리 머리 안에 보면 시상하부라고 우리 전신에 시그널이 다 모여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에 내가 지금 추워하는지 더워하는지 목은 마르는지 목이 안 마른지 또는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또는 몸의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지 높아져 있는지 면역은 어떤지 그런 모든 것들의 시그널을 몸으로 받아서 그런 것들을 분석해주는 메인 컴퓨터가 있는 곳을 시상하부라고 합니다. 이런 시상하부에서 그런 데이터가 다 모여지게 되면은 시상하부에서 TRH라는 호르몬이 싹 나와서 이것이 TSH를 자극하고 TSH가 갑상선 호르몬을 자극해서 대개는 우리는 병원에서 TRH를 재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TSH, T3, T4라는 호르몬을 재서 갑상선 기능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나 몸의 상태를 머릿속에서 판단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우리 몸이 문제없이 살아가도록 조절해 주는 게 갑상선의 역할이고 갑상선 호르몬이 그것 때문에 조절이 되고 있답니다. 그러면 갑상선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호르몬은 보시면은 여기 기도 옆에 이렇게 빨갛게 갑상선이 있고 여기는 T3, T4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많이 나오면은 1번 체내의 대사가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조절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심장의 맥박이 잘 뛰도록 너무 빨리 뛰지도 않고 너무 늦게 뛰지도 않도록 해주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제일 중요하게는 몸의 열을 유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장의 운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면역에도 영향을 줍니다. 태아에서는 뇌 발달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기가 낳고 나서 성장과 발달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 외에도 간 기능이나 폐 기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몸 전신에 모든 것들에 영향을 주는 게 갑상선 호르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대개는 아까 고래밤님이 재밌는 질문 하나 주셨는데요. 우리가 목이 아프면 편도가 아프다고 생각하는데 갑상선이 아프면 아프게 느껴지는 부위가 조금 다른가요? 당연히 다르죠. 우리가 목이 아프다고 느껴지시는 것 중에 감기가 걸려서 침을 삼키면 아프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 뒤에 침이 넘어가면서 느껴지는 부분들은 대개 후두나 또는 편도선이라고 목 아래에 이렇게 턱 아래쪽에 붙어 있는 편도선이 붙게 되면은 그 부분이 아프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되게 아프고 열이 많이 나죠. 근데 갑상선이 아픈 경우에는 대개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 그 갑상연골에서 아래쪽에 그 부분이 아프게 되고요. 갑상선 끄트머리가 살짝 올라와서 목 옆이 아프다고 느껴지시는 분도 있는데 위보다는 중간이나 아래가 느끼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많으니까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분이 질문을 더 주셨어요. SH 아니라는 분이 갑상선 전 절제술을 받은 지 2년 됐습니다. 처음에 신지로이드를 1mg 처방받아 먹다가 체중이 20kg 정도 증가하고 온몸에 뼈가 아파서 정기검진 관련해서 여쭈어 보니 자세한 설명 없이 신지록신 0.88로 바뀌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저건 중간에 우리가 신지록신은 아까 갑상선에서 나오는 T3, T4라는 호르몬이 있죠. 그런 T4라는 호르몬을 우리가 생석에서 약으로 먹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mg을 먹다가 몸무게가 만약에 이상하거나 또는 무슨 뼈가 아프고 이게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호르몬 수치 자체를 보니까 저렇게 많은 양의 호르몬이 필요가 없어서 0.88mg으로 조금 줄여드린 거거든요. 저거는 전후 관계를 보시려면은 우선은 우리가 호르몬 수치를 알거나 해야지 전후 관계를 아는데 아마 선생님이 호르몬 수치가 조금 정상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맞춰주시느라고 약을 바꿔서 용량을 바꿔주셨을 것 같아요. 이름이 바뀐 건 별로 문제가 없고 용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나영 님이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유익한 강의 저도 감사드립니다. 만성갑상선염으로 정긴검진을 가면은 소변검사도 매번 하는데 무엇을 알아보는 검사인가요? 만성갑상선염에 정기검사에서 소변검사를 매번 하는 거는 아마 다른 이유일 것 같아요. 갑상선염에서는 되게 만성갑상선염이 생기면은 나중에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걱정이 돼서 갑상선 호르몬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변 검사는 다른 이유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운 떡볶이 님도 하나 질문을 올리셨는데 혹이라고 했는데 지금 통증이 가끔 있는데 괜찮을까요? 대개 혹은 통증이 없습니다. 근데 통증이 있는 경우는 혹이 빨리 커졌거나 혹 안에 물주머니가 생기면서 크기가 커져서 갑상선이라는 것을 이렇게 당겨서 해서 통증이 오는 경우, 갑상선 막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거는 그거를 같이 보고 해야 되는데 통증이 생기면서 갑상선이 커지는 병도 있습니다. 아급성 갑상선 염증이라고 감기 같은 걸 걸린 후에 갑상선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쪽이 굉장히 아프고 딱딱하게 만져지는 경우도 있어서 저건 조금만 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대개 혹은 아프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 스텔라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굉장히 질문이 많으신데요. 물 한 잔만 마시고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TFT라는 게 갑상선 기능 검사입니다. 3종 검사라는 거는 TSH, T3, T4 이렇게 세 가지를 검사해서 3종 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건 다 정상인데 TSH 수치가 8.6이라고 하시면서 신지로이드를 0.25mg, 0.025mg일 겁니다. 대개 0.1mg 있고 0.25mg는 굉장히 많은 양이어서 아마 초기에 0.025mg일 것 같은데 25마이크로그램이거든요. 60일 처방이 나왔는데 꾸준히 약 먹고 수치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T3랑 T4는 정상이고 TSH가 살짝 높아지는 거를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은 분에서는 그 수치가 벗어나는 이유가 되게 10이 넘어가면 치료를 하고 예전보다 올라가거나 또는 갑상선 염증의 수치들이 올라가거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서 다른 부분에 문제가 되면은 약제를 처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0.025mg은 가장 적은 용량이고 아마 저 수치를 정상으로 맞추어서 문제없이 해주시려는 거니까 그거는 선생님한테 그런 이유를 좀 듣고 하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것 같고요. 갑상선 호르몬을 잘 복용하시면은 수치는 금방 좋아지고 아마도 60일 후에 수치를 보고 나서 혹시나 조금 덜 좋아지셨으면은 약제를 조절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많으신데 저도 저대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갑상선 호르몬이 저런 역할을 하는데 호르몬이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오는 아까 말씀하셨죠.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있지만은 증상이 있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증상이 있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기능 항진증은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병이고 기능 저하증은 반대로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증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증상은 완전히 달라요. 갑상선 호르몬이 맥박하고 관계가 돼 있는데 기능이 많아지면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맥박이 굉장히 빨라지고 기능이 떨어지면 맥박수가 줄어듭니다.
또 하나, 갑상선 호르몬이 체온을 조절해서 열을 만든다 그랬는데 많이 나오면 덥겠죠. 그리고 땀이 많이 나겠죠. 적게 나오면은 우리가 추위를 많이 타고 또는 피부가 땀이 안 나니까 건조해지고 두터워집니다. 그리고 근육도 경직되는 경우가 있고 체중이 늘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반대로 식욕은 왕성해지는데 체중은 빠집니다. 저 얘기는 많이 먹는 음식을 다 열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체중이 늘 필요가 없죠. 이런 것들의 차이가 좀 있는 게 갑상선 호르몬이 높거나 낮아서 오는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 이상, 호르몬의 양의 이상, 생산의 장애, 그래서 갑상선의 기능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런 병은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 또 저거에 대해서도 한 번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얘기를 드릴 부분은 갑상선 호르몬 이상보다는 갑상선의 모양이 변했어요. 그래서 갑상선이 전체가 다 커졌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갑상선 연골 앞에 나비 모양으로 붙어 있는 요게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커져서 갑상선 연골을 다 덮을 정도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커져 있는 병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와서 갑상선 전체의 기능 이상이 되면서 전체가 커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하지만은 갑상선 결절이라는 거는 갑상선을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혹 모양이 보이죠? 혹이 생겨나는 걸 갑상선 결절이라 그래서 커졌어도 어떻게 커졌는지 어떤 모양으로 커졌는지가 중요한데 오늘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쪽에 전반적으로 다 커져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결절이 생긴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엔젤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갑상선 호르몬이 나이 들면 적게 나온다는데 그럼 노화와 관련 있나요? 이런 경우 호르몬제를 복용하면 되나요? 갑상선 호르몬은 대부분은 비슷한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노화랑 큰 관계는 없는데 노화가 되면서 갑상선 호르몬하고 우리가 말하는 T3, T4라는 호르몬하고 TSH라는 호르몬의 그런 관계가 조금 느슨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는 TSH 수치가 살짝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개 무증상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치료 안 하고 지켜하게 보고 그 수치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 또는 T4라는 수치가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수치를 보고 나서 하게 되고 대개 노화에서는 우리가 약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갑상선의 기능이 차이 나는 경우는 좀 적습니다. S아님이 한 가지 질문을 더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저거는 갑상선 이상에 대한 질문인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어서 6년째 약을 먹고 있습니다. 수치가 정상으로 약을 끊었는데 매년 여름이 되면은 재발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을 자극하는 갑상선 항체라는 것이 생겨서 갑상선을 자극을 자꾸 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을 낮춰주는 약제라든지 방사성 요오드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근데 6년째 약을 많이 먹고 있는데 수치가 갑상선 호르몬의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약을 끊는 경우에 갑상선을 자극해주는 자극 그 항체라는 것도 정상이 되면은 더 약을 끊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그 항체가 낮아지지 않았을 때 약을 끊게 되면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름이 오면은 되게 더워지고 아마 스트레스도 관계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오면은 살짝 재발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저렇게 되면은 우리가 치료가 다 된 후에 재발을 한 건지 치료가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을 줄이거나 끊어서 이게 다시 좋아졌던 갑상선이 나빠진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받으시고 약제를 어떻게 결정해서 먹을지 좀 고민을 해보실 게 많을 것 같아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에 요것도 기능은 어느 정도 비율인가요? 주변에 젊은 여성들이 저하증 약을 많이 먹더라고. 이것도 유전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요오드의 섭취라든지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습니다.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은 대부분의 여성에서 굉장히 많은 병이에요. 대개 여성에서 10에서 15%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두 개 합쳐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어서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시는 것 같고, 저하증 같은 경우는 한번 시작을 하면은 대개 평생을 약을 먹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마도 옆에 보시는 분이 많아지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결절을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절이 있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신 것 같아요. 건강검진을 해서 갑상선 초음파를 해봤었는데 갑상선에 결절이 있어서 큰 병원 가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러신 분들이 있고, 자, 내가 이렇게 항상 거울을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에 뭔가 볼록한 게 나왔어요. 그래서 만져보니까 뭐가 이렇게 만져지는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만져져서 병원에 왔어요. 이렇게 두 그룹의 환자분들이 병원을 많이 찾아오시게 되더라고요. 요 두 분들이 이렇게 돼서 오실 때는, 자, 병원에 오실 때 어떻게 해서 오시면은 병원에서 굉장히 빨리 진단을 받고 정확히 진단을 받을까? 자, 첫 번째는 저렇게 진단이 있어서 병원을 오실 때는 갑상선을 저희가 만져보거나 의사들이 만져보거나 초음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이 좀 보일 수 있는 옷차림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름에는 그래도 좀 보이는 옷차림을 하시는데 겨울에 목까지 올라오는 티를 입고 오시면은 저희가 내려서 보기가 되게 힘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의 옷차림을 해가지고 오시면은 갑상선이 커졌는지 또는 만져보기가 용이해서 그렇게 오시는 게 되게 좋겠고, 그 다음에 혈액 검사를 오셔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하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금식으로 방문하시면은 갑상선 때문에 간 기능도 올라가고 염증 수치를 보는 경우도 있고 고지혈증을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금식으로 오시는 게 환자분이 또 방문하지 않는 아마 묘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오실 때는 꼭 갑상선을 만지거나 초음파를 하실 수 있도록 옷차림을 해가지고 오셨으면 아주 감사하다는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두 번째는 갑상선 결절 때문에 오셨는데 환자분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해요. 3년 전에도 초음파를 했는데 결절이 있었어요. 또는 3년 전에 완전히 정상이었대요. 이렇게 해서 약간 모호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갑상선 결절은 나중에 볼 때 크기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혹시 예전에 검사한 결과가 있으시면은 모두 다 챙겨서 오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챙기실 때 초음파를 가지고 오셔도 좋고 또는 그 사진을 가지고 오셔도 좋고, 더 중요한 거는 초음파를 하고 나면 결과지가 있으면 결과지를 가지고 오시면 더 좋습니다. 이유는 초음파랑 같이 보실 때 초음파는 보시는 선생님이 주관적인 입장이 조금 있으셔서 본인이 보실 때 나쁘다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찍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방향으로 찍다 보니까 그거를 찍지 않은 사람은 그 부분을 오해할 소지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보내주신 그 소견서에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크기의 혹이 있다는 것들을 좀 적어가지고 오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래 보시면은 이래요. 처음에 2020년대 이렇게 컸던 물주머니가 있던 혹이 2021년에는 이렇게 작아졌고 2024년에는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요때 오시면은 이게 예전에 어떻는지를 알면은 이게 변해가는지를 아는데 요때 오시면은 혹 안에 있어서 이거는 조직 검사를 해볼 수도 있겠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때 오셨을 때 이거를 모르면은 나중에 보자 그럴 수도 있고 하는데, 이거를 다 알면은 저희가 쉽게 이 혹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꼭 챙겨 오시면은 저희가 도움이 굉장히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챙기실 게 있습니다. 혹시 예전에 갑상선 이거 혹이 있어서 세포 검사를 하신 적이 있으면은 세포 검사, 우리가 세침 흡인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런 부분은 갑상선 암 진단에 굉장히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신 적이 있다면은 저 서류를 꼭 가지고 오시면은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갑상선이 예전에 이런 식 모양으로 있다가 1.6cm가 조금 커서 2cm가 넘게 되면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조직 검사를 할 때 예전에 하셨던 검사가 있으시면은 그걸 보고 지금은 급하지 않겠구나, 아니면은 바로 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더 명확하게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예전이 돼서 자료가 없거나 또는 찾을 수가 없다면은 그것까지 찾으실 필요는 없는데, 최근에 했거나 내가 자료가 있다면 꼭 챙겨가지고 오시면은 진단을 하거나 나중에 갑상선을 검사를 언제쯤 다시 하거나를 결정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시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가지고 꼭 챙기시는 게 좋을 거예요. 또 하나는 혈액검사 결과가 있으면 혈액검사를 꼭 챙겨오시는 게 필요해요. 특히 갑상선 호르몬, 아까 3가지 검사했던 그런 갑상선 호르몬의 검사 결과가 있으시면은 꼭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대개는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결절은 속에서 호르몬이 생산이 되는 결절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의 결절은 대개 악성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조직 검사를 안 해봐도 되는 경우가 많아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하셨다면은 그런 걸 다 챙겨서 오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혹시라도 갑상선 결절을 건강검진센터에서도 할 수가 있고 내과병원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하셨던 검사 결과가 예전에 있으시면은 가능하면은 챙겨다 주실수록 저희가 환자분의 진단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 다 챙겨서 저희 외래를 예약하고 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셨을 때 첫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되게 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나오는 경우에는 여성분의 경우는 대개 4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남자분들도 꽤 많은 퍼센트인데 여자분에서 더 많으니까 10명 중에 3명, 4명은 갑상선에 결절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흔한 병입니다. 나한테만 생긴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혹은 그런데 만져져서 오는 결절은 결절의 크기가 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대개는 5% 미만이긴 하는데 이런 경우는 크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할 수도 있지만은 갑상선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이 중에서 한 5% 정도밖에는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암 때문에 걱정을 하시면서 오자마자 이거 암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고, 특히 갑상선 암으로 진단을 받더라도 갑상선 암은 제자리암 또는 거북이암 이렇게 부를 정도로 천천히 자라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치료 방법이 명확하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되는 암에 속하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고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또 와서 물어보시는 게 또 많은 게 있어요. 아까 갑상선 암의 원인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왜 생겼나요?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환자분들한테 꼭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걱정이 물론 굉장히 많으시겠죠. 여기 혹이 생겼는데 이거 나쁜 놈이면 어떡하지? 그렇게 오셔서 이게 왜 생겼어요? 물어보시는데, 대개 갑상선 결절이나 다른 암도 마찬가지고 갑상선 암의 경우에도 결절이 왜 생겼는지를 아는 거는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연구를 하시는 분도 많고 연구에서 결과를 찾아내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환자분을 뵐 때 그게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아직 확실한 기전이 없기 때문에. 갑상선 결절인 경우에는 여성에서 많고 나이가 든 고령에서 많고 비만하신 분에서도 많고 예전에 방사선 조사를 했던 경우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다 관련이 됐고, 유전자의 변형이라든지 갑상선 하고 있는 그쪽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기전이 없어서 병원에 오실 때는, 자, 지금 제가 갑상선 혹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검사하고 어떻게 치료를 하면은 제 건강에 영향이 없이 잘 치료가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시겠죠. 그래서 의사하고는, 자, 제가 이렇게 혹이 있는데 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서 검사를 하면은 정확하게 이게 뭔지를 알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희랑은 하기 편하기 때문에 왜를 알아보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를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비단 갑상선뿐만이 아니고 당뇨병도 또는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로 아직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질환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왜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의사 선생님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영양제일님이 질문 하나 주셨는데요. 비정형, 이거는 무로기강 다른 건가요? 요거는 조금 이따 제가 또 얘기를 드릴게요. 강나영님 질문부터 하나를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20세쯤에 하시모토 갑상선염 진단을 받았고요. 타고난 병이래요. 엄마는 같은 병을 60대 진단을 받으셨어요. 이런 병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하는데 나이 들어서 진단받으신 엄마도 그런가요? 대개는 하시모토 갑상선염 또는 자가면역 갑상선염, 대개 갑상선염이 오는 경우는 저렇게 자가면역이라는 게 생겨서 우리 몸에서 이상한 면역세포가 갑상선을 갑상선을 깨트립니다. 망가뜨려서 오는 경우여서 대개는 임신을 하거나 또는 스트레스거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악화됐다가 적어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나이도 되게 젊은 시절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어머니가 60대 진단을 받으셨으면은 어머니가 조금 늦게 진단을 받으신 거고 20세에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20세의 경우에는 갑상선 염증이 심해졌었거나 또는 갑상선 기능이 높아졌을 정도로 갑상선 세포가 많이 깨지는 경우에는 저렇게 빨리 기능 저하증으로 가게 되는데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다 그래서 바로 치료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염증이 생겼다 그래서 그거를 치료한다고 염증이 좋아지는 게 아니어서 저런 경우는 주기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갑상선 기능이 나빠지는지 안 나빠지는지를 봐서 나빠지게 되면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저는 환자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딱 맞지는 않는 비교인데 갑상선 안에 갑상선 세포가 100개쯤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는 이 세포가 20개쯤이거든요. 그런데 염증 때문에 한 번은 서너 개, 그 다음번에는 5개, 또 한 번은 한두 개, 이런 식으로 염증 때문에 갑상선 세포가 조금씩 없어지는데 내가 80세쯤 됐는데 아직 남아있는 갑상선 세포가 30개 정도 되면은 약을 안 먹고 지내셔도 돼요. 근데 중간에 빨리 망가져서 갑상선 세포가 15개쯤 남게 되면은 그때는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염증의 정도에 따라서 생긴 갑상선염이 언제쯤 약을 먹을지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질환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료들을 다 가지고 오시면은 저희가 해야 되는 일들은 결절을 확인하는 거가 있겠죠. 우선 크기가 어느 정도 커져 있거나 밖에서 보이는 결절은 저희가 만져봅니다. 너무 작은 결절은 만져지기 않기 때문에 만지지 않는 경우들은 대개 1cm 이상이 되면 만져서 보는데 그렇게 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갑상선의 혹이 말랑말랑한 혹인지 단단한 혹인지 돌처럼 딱딱한 혹인지를 만져서 느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만져지는 것만으로도 얘는 조금 조직 검사가 필요한 혹인데 를 느낄 수도 있어서 만져보는 게 처음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오신 초음파가 여러 개가 있는데 다 명확하다면은 굳이 만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결절의 크기, 위치 또는 임파선의 비대, 모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거는 혹의 모양이 안 좋으니까 검사를 해야겠네. 이건 혹의 모양이 괜찮으니까 그대로 봐야겠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제일 먼저가 됩니다. 만약에 혹이 있는데 내가 만져지기만 했던 혹이면은 제일 먼저 갑상선 초음파를 예전에 하신 적이 없다면은 갑상선 초음파를 해서 저런 것들을 먼저 확실하게 보는 게 1번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검사나 또는 우리가 특별한 갑상선 암 중에 수질암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는 칼시톤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사하기도 같이 검사할 수도 있어서 저런 것들을 같이 검사하는 결과를 내드리게 됩니다.
그러시면 환자분들은 저런 얘기를 들으시고 갑상선 초음파가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면은 갑상선 초음파를 하고 뵙자 그러기도 하고, 그냥 초음파가 정확하다 그러면은 새침 흡입 검사를 먼저 하자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초음파를 하면은 초음파한 결과를 이렇게 나눠서 봅니다. 결절이 없는 경우,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갑상선, 또는 아까 하시모토 갑상선처럼 갑상선이 좀 커졌는데 갑상선이 균질하지 못해서 커져 있는 갑상선,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 양성이라 그래서 물혹이나 또는 혹이 있는데 물이 많이 차 있는 혹이거나, 물혹은 혹 자체가 안에 물밖에 안 차 있는 혹을 물혹, 그 다음에 혹이 있는데 그 안에 어느 정도 살도 들어가 있고 물이 있는 거를 우리가 대개는 혹 중에서 물이 차 있는 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성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암 위험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새침 검사를 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 외에 혹의 크기가 좀 커지거나 혹의 모양이 안에 살이 있는데 살이 차 있는 모습이 있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낮은 위험, 중간 위험, 높은 위험, 높은 위험은 혹 안에 석회화라 그래서 석회가 있거나, 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있거나, 혹이 좀 길다람하게 생겼거나, 또는 혹이 까맣게 보이는 혹이거나, 초음파에서는 혹은 하얗게도 보이고 까맣게도 보이거든요. 까맣게 보이는 혹이 있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위험도가 좀 늘어나게 되고, 많이 높은 위험도를 가진 경우에는 대개 조직 검사를 하면은 60% 정도 갑상선 암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좀 크기가 작아도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크기가 1.5cm, 2cm 이상이 되어야 조직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런 거에 따라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영양제일님이 아까 주셨던 비정형이라는 거는 살에 혹이 차이가 있는데 그 모양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물이 차 있는 혹이 아니고 혹과 물이 같이 차 있는 스폰지 모양의 혹이거나, 또는 모양이 조금 삐뚤어졌거나 그런 모양을 아마 얘기하시는 건데, 비정형이라고는 잘 얘기하는데 양성 또는 저렇게 그냥 물혹이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위험도에 따라서 어떤 혹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혹 같은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비정형인 경우에는 혹의 모양이 우리가 물혹이긴 한데 그 안에 살이 차 있는 모양이 이상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아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초음파를 하고 왔습니다. 초음파를 하고 오면 그 다음에 초음파에 따라서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 검사를 시키죠. 또는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 이게 너무 바깥쪽에 있어서 도망가기 쉬운 위치이거나, 또는 기도 쪽에 붙어서 기도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우리가 갑상선 뒤쪽으로 가면 혈관이, 그 갑상선 뒤쪽에는 혈관이나 또는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그런 쪽에 뭐가 있을 때는 좀 크기가 작아도 조직 검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조직 검사를 하세요, 또는 안 하시고 초음파 검사만 해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환자분한테 조직 검사가 필요하시면은 조직 검사를 하자고 보내드립니다. 새침 흡입 검사라 그래서 대개 초음파를 보면서 혹의 위치를 이렇게 찾게 됩니다. 이렇게 찾게 되고, 그 혹의 위치를 보시고 이렇게 얇은 바늘을 그 혹에 집어넣고 그 혹의 침을 왔다 갔다 그러면은 요 혹에 있는 세포가 바늘 안에 침 사이에 끼게 됩니다. 그런 그 낀 세포를 저희가 현미경으로 봐서 모양이 괜찮은 양성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게 하면 됩니다. 저런 새침 검사는 굉장히 쉬운 검사에 속합니다. 그래서 얇은 바늘을 가지고 초음파를 보면서 실행하게 되고, 시간은 한 20분에서 30분, 아주 작지 않으면은 그 전에도 끝날 수 있어요. 대개는 이렇게 나왔을 때 혹에 물이 많이 차 있거나 염증 때문에 세포가 안에서 조금 변성이 됐거나 그러면은 비진단성 소견이라 그래서 저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재실행을 할 수도 있어서 대개 20% 정도는 아마 다시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를 하고 저렇게 조직 검사를 할 때 바늘을 찔렀기 때문에 거기 살짝 멍이 드거나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저런 경우가 있다고 꼭 설명을 드립니다. 한 번 하지는 않아요. 저렇게 바늘로 찌르는 검사는 2번이나 3번 정도 해서 그 세포 모양이 잘 나오게끔 만들고 그래서 한 번에 우리가 검사가 끝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순복 님이 질문 하나 올려주셨는데 종합검진을 했는데 초음파를 했습니다. 혹이 몇 개 있대요. 암인가 검사해야 되는지요? 우리가 아까 보여드린 저위험, 위험도가 높지 않은 혹은 한 10개쯤 있으셔도 별로 상관은 없어요. 저희가 보는 혹은 그렇게 10개가 있어도 그 중에 가장 모양이 나쁜 놈, 위험성이 높은 놈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일을 하고 그렇게 위험성이 있는 경우가 있으면은 암인지 아닌지를 아까 세포 검사를 하자고 얘기를 드리고 다 봤는데 모양이 다 괜찮아요. 그리고 모양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몇 개 있어도 다음번에 혹시 더 커지면 그때는 조직 검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켜보자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왕구인 님이 얘기를 주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내분비 내과에서 생명과 관계가 되는 호르몬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 2가지가 갑상선에서 나오는 갑상선 호르몬하고 부신에서 나오는 부신 호르몬 중에 하나인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코티솔은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편하거나 아플 때 그 부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은 내가 힘이 들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열이 나거나 아프거나 이럴 때 내 몸이 거기에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시름시름 앓게 되고 문제가 생겨서 생명의 위협을 주는 경우도 생깁니다.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이 심해져서 내가 붓거나 또는 아까 체온이 떨어지거나 심장의 맥박이 떨어지거나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심장에 물이 차기도 하고 폐에 물이 차기도 하고 사람의 기능이라고 하는 사람의 반응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나중에 더 심해져서 그 부분 때문에 체중이 안 올라가고 저런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도 사람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고요. 저런 갑상선 호르몬에 정말로 검사를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이 어느 날 심하게 오셨던 분이고 최근처럼 여러 가지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기능을 하는 경우에 검사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까지는 안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위를 조금 타거나 또는 맥박이 조금 느려지거나 또는 변비가 많이 생기거나 또는 얼굴이 푸석푸석 붓고 피부가 좀 두꺼워지는 정도라면은 생명과는 관계가 없는데 그걸 놔두게 되면 나중에 생명과는 연관이 돼서 저 2가지는 뭐가 더 위험하느냐가 할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둘 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둘 다 생명에 연관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검사를 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환자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양성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없으니까 가지고 사셔도 돼요. 이런 뜻입니다. 대개는 62% 정도가 조직검사하면은 괜찮다고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되게 악성이 있는 경우가 4% 정도여서 아주 우리가 조직검사를 했는데 한쪽 구탱이에 암이 숨어져 있을 때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진단적 또는 세포에 물이 많이 나오거나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암이다 아니다 정상이다를 판단하는데 판단하지 못할 만큼 세포가 덜 나왔을 때를 비진단적이라 그러고 이럴 때는 재검사를 합니다. 대개는 2, 3개월 후에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포종양이라 해서 대개는 갑상선은 우리가 그 여포암이 있는 게 있고 수질암이 있는 게 있고 또는 파필라리인데 또 하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3가지 암의 성격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얘기를 계속 드리다가 우리가 가장 많은 암이고 가장 그런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포종양에서는 되게 커지게 되고 되게 조직 검사를 하면은 되게 아는 경우가 악성 30% 정도는 저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유두암입니다. 하나가. 그래서 여포암, 유두암, 수질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그러고 나서는 악성에 의심이 되거나 악성암이라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런 경우에는 초음파 우리가 조직 검사에서 4%에서 7% 정도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악성이 생기는 경우가 70%가 넘고 90%가 넘기 때문에 저런 경우는 우리가 수술을 하자 그러고 나머지는 추적 검사를 하게 되는데 비적용이라 그래서 조직 검사했을 때 8% 정도 나오는 경우에는 대개는 분자 표지 검사를 하거나 우리가 또는 재검사를 해서 혹시나 이놈이 양성인지 또는 악성인지를 다시 확인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가 세포 검사를 하면 저런 식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주게 됩니다. 자, 저거에 따라서 우리는 암이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보내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적 관찰을 하는데 추적 관찰을 하는 경우는 환자 암의 상태에 따라 그 크게 혹의 상태에 따라서 빨리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대개 1년 또는 빠른 경우에는 큰 경우에는 6개월 더 작은 경우에는 2년 이런 식으로 오는 기간을 조금씩 달리해서 다음번에 언제쯤 초음파 검사를 하고 오시라고 저렇게 추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갑상선 호르몬이 나와서 열결절이라고 되는 경우에는 저렇게 자율기능성 결절이라 해서 우리가 스캔 검사를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되게 스캔 검사를 하면 정상처럼 갑상선 있는 고위가 저렇게 뿌옇게 나오는데 까맣게 나오는 이렇게 결절이 이렇게 나오는 스캔에서 보이는 것과 결절이 맞아떨어져서 자율기능성 결절이라는 그런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까지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임산부에서도 결절이 발견이 됩니다. 임산부에서 결절이 발견이 될 경우에는 임신 초기에 갑상선암이 진단되는 경우, 특히 임산부도 똑같이 초음파를 하게 되고 초음파는 아기한테 영향을 거의 하나도 주지 않기 때문에 초음파를 보게 되고 세침 검사를 하게 되는데 임신 초기에 암이 진단이 되면은 추적 관찰을 해서 커지거나 또는 임파선 전이가 되면은 수술을 할 수 있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크기 변화가 없게 되면은 아기를 낳거나 한 후에 치료를 하게 되고 임신 후기에 갑상선암이 진단이 돼도 분만 후에 수술을 진행하게 돼서 이렇게 임신 있는 경우에서도 갑상선 결절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거의 끝났고요. 질문을 주신 분들이 조금 더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좀 해드릴게요. 엔세이드 님이 올려주셨어요. 갑자기 궁금한데 부신 기능성 종양 질환이 알도스테론, 쿠싱 증후군, 갈색습 정말 잘하시네요. 만약에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은 셋 중에 알도스테론인데 쿠싱 증후군으로 오진한 상태에서 종양 제거 수술을 하는 경우 큰일이 발생될 수 있나요? 두 가지 호르몬이 오진은 아닐 겁니다. 대개 쿠싱병이나 하는 경우에도 알도스테론이 조금 더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오지는 않은 경우인데 저렇게 한쪽에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을 때 반대쪽에 부신이 있기 때문에 큰일은 발생하지 않죠. 그런데 알도스테론이 확실히 나오는 혹이면은 좋은데 양쪽에 알도스테론이 같이 나올 때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만 제가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강나영 님이 예전에 정기검진에서 갑상선 초음파를 해서 열결절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메치마저를 먹고 기능은 정상이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기 보였던 자율기능성 결절, 열결절이라고 부르거든요. 저런 경우에는 약제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는 경우에서 그 혹을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해서 대개는 없애는 경우도 있고 대개는 약을 먹어서 호르몬이 나오는 것 때문에 문제되는 거를 하는 것을 합니다. 대개는 진단 코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결절의 코드를 같이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서 또는 열결절의 코드라고 딱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니까 그거는 물어보시면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많은 질문을 주셔서 질문하고 저희가 해야 될 얘기들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거 이후에 라이브가 있다 그래서 제가 50분까지 끝내야 돼서 이제는 한 3초 정도 남아서 여러분한테 인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결절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에서 아마 많은 답변을 하면서 1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응답을 주셔서 저도 재밌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저도 감사하게 느낍니다. 2달에 한 번씩 뵙겠지만은 다음번에는 요번 년에 아직 당뇨병을 강의한 적이 없어서 당뇨병에 대한 얘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는 많이 오지만 피해 없이 좋은 여름을 보내실 수 있게 아무 문제 없이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저는 가천대길병원 내부민내과의 김병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